전하, 세자빈 마마께서 궁녀와 함께한 이불 속에서 남녀가 교합하는 자세로 저는 1427년생 궁궐 내관청에서 30년을 일한 상궁 박씨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던 그 위대한 시절, 저는 궁궐 깊숙한 곳에서 왕실의 가장 치욕스러운 비밀들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종대왕이 며느리를 4번이나 쫓아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세자빈 처소에서 이불을 거두러 갔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눈으로 그런 광경을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왕실에서 일어난 일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종대왕,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킨 성군. 하지만 그분도 어쩔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복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주술을 부렸고, 둘째 며느리는 금기를 저질렀으며, 넷째 아들의 며느리는 겨우 12살에 시집와서는 오줌도 못 가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훗날 어린 단종의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세종 8년 1426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21살의 어린 나인으로 처음 대궐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본 경복궁은 정말 장엄했습니다. 태종대왕께서 한양으로 천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궁궐 곳곳이 새 것처럼 빛났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그해 30살이셨습니다. 아버지 태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지 8년째, 이미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과 밤낮으로 책을 읽으시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셨습니다. 세종대왕께는 소원왕후 심씨와의 사이에 아드님이 8분이나 계셨습니다. 첫째가 훗날 문종이 되시는 세자향대군, 둘째가 수양대군, 셋째가 안평대군이었습니다. 모두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난 왕자님들이셨습니다.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세자의 혼인이었습니다. 세자비는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미래의 왕비, 나라의 국모가 될 뿐이었으니까요. 조정 대신들은 몇 달에 걸쳐 전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집안의 규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세종 10년 세자향대군께서 16살이 되시던 해였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으로 간택된 분은 여흥 민씨 김씨 집안의 따님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순천 김씨 집안이었습니다. 당시 김씨 집안은 고려 말부터 이어진 명문가였습니다. 혼례식은 성대했습니다. 저는 세자빈 처소를 담당하는 나인 중 하나로 배속되었습니다. 처음 뵌 세자빈은 정말 단아하고 아름다우셨습니다. 예의범절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세자빈께서 저희 나인들에게 하신 첫 인사였습니다. 목소리도 고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미래의 왕비가 되실 분이구나.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빈께서는 한밤중에 자주 처소를 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안 오셔서 산책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제가 우연히 뒤를 따라가 봤을 때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자빈께서는 동궁의 뒤뜰 구석진 곳에 제단 같은 것을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작은 인형 같은 것들을 늘어놓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부디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자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낮에 보던 단아한 세자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한 절박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러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궁궐에서 주술은 엄격히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특히 왕실 사람이 주술을 행한다는 것은 영모로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중죄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상국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다른 나인이 먼저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세종 12년 가을이었습니다. 세자빈의 처소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주술에 쓰이는 부적과 인형, 그리고 세자의 머리카락까지 있었습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자빈께서는 혼인한 지 2년이 넘도록 임신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조바심과 압박감이 결국 금기를 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며칠 동안 세자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내리신 결정은 명확했습니다. 세자빈을 폐하라. 조선 왕실 역사상 첫 번째 세자빈 폐출이었습니다. 김 씨는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김 씨가 궁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화려했던 세자빈의 옷 대신 평민의 옷을 입은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이 폐출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세종 13년 궁궐에는 다시 경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자빈을 간택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분이 바로 봉씨였습니다. 봉씨 집안은 대대로 학문으로 이름난 가문이었습니다. 봉씨는 당시 16살로 용모도 단정하고 글도 잘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궁녀들 사이에서 희망에 찬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김 씨의 일은 불운한 예외였을 뿐이라고요.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세자께서도 이번에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봉 씨는 궁중 예법도 빠르게 익혔고 시부모님인 세종대왕과 소원왕후께도 효심이 깊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세자빈 처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봉 씨는 저희 나인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가끔 과일을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모두 고생이 많구나. 날이 더운데 이걸 먹으렴. 그런 봉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세종 14년 여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빈 처소에 새로 들어온 궁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초옥이었습니다. 20살의 어린 궁녀로 얼굴이 예뻤습니다. 봉씨께서 초옥을 유난히 곁에 두셨습니다. 초옥아, 이리 와서 내 옷을 정리해다오. 초옥아, 오늘은 내가 내 머리를 빗겨다오. 처음에는 그저 마음에 드는 궁녀를 가까이 두시는 것이려니 했습니다. 왕실 어른들이 총애하는 나인을 곁에 두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이상했습니다. 봉 씨와 초옥은 거의 붙어 다니셨습니다. 밤이 깊어도 초옥은 세자빈 처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좀 이상하지 않아? 마마께서 초옥이만 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아. 저는 그런 소문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세종 15년 봄,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상궁과 함께 세자빈 처소에 문안을 드리러 갔습니다. 보통 새벽에 세자께서 조회에 나가시면 저희는 세자빈 처소를 정리했습니다. 마마, 문안 여쭙습니다.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봉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편이었는데요. 마마,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때 안에서 황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부산스러운 기척이었습니다.
잠깐, 조금만 기다려라. 봉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상국님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봉 씨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오너라. 하지만 상국님께서는 그냥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궁궐에서 일하신 분이라 직감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마, 규칙대로 처소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국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고는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침소 안은 이상했습니다. 이불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석에 초옥이 옷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국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순간 무슨 일인지 알아챘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상국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봉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불을 정리하던 다른 나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기, 이불에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웠던, 그리고 옷을 벗고 뒤엉켰던 흔적들이요. 상국님께서 초옥을 따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초옥은 울면서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봉 씨께서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고, 한 이불 속에서 남녀가 교합하는 자세를 취하게 했다고, 몇 달째 그런 일이 계속되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왕실에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보고는 곧바로 대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궁궐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날 오후 대전에서 급히 정각회의가 열렸습니다. 세종대왕,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그리고 육조의 판서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궁궐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희 나인들은 처소 밖에서 떨며 기다렸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왕실의 체면이 어떻게 될까요? 더구나 세자빈이라는 미래의 국모가 될 분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사흘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어전에 혼자 계시며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신하들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선례가 없었으니까요. 세자 향 대군께서는 그 사흘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동궁에 홀로 앉아 계셨다고 하더군요. 21살의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초옥은 별도로 격리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한번 초옥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 어린 궁녀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부했어요. 하지만 마마께서 세자빈이신데 제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었겠어요. 초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살 궁녀가 세자빈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초옥도 어찌 보면 피해자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세종대왕께서 드디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세자빈 봉 씨를 패출하라. 즉시 궁을 떠나게 하라.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용서도 없었습니다. 봉 씨 집안에서는 급히 사람을 보내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종 15년 4월 20일 봉 씨는 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 봉 씨가 나가는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화려한 세자빈의 복식 대신 평민의 옷을 입은 봉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겨우 18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국문을 나서기 직전 봉 씨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후회, 수치심,
그리고 원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궁궐을 볼 수 없겠구나. 봉 씨의 작은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영 궁을 떠났습니다. 초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사 결과 초옥에게는 큰 죄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자빈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초옥도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일을 아는 사람이 궁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초옥이 떠나던 날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니?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외롭다고 하시면서요. 그 다음부터는 초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봉 씨는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본래 그런 성향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실록에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세자빈 봉 씨를 패출하다라고만 간략하게 적혔습니다. 이유는 실행이 좋지 못하여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모두가 알았습니다. 나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사람들도 점차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그 후로 더 수척해지셨습니다. 원래도 고기를 좋아하셔서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이 일 이후로는 더욱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세종대왕께서 소원왕후와 대화하시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짐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며느리들만 들어오는 것이요. 세종대왕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하,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간택하면 됩니다. 소원왕후께서 위로하셨지만 세종대왕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세자빈마저 쫓아낸 후 세자는 1년 넘게 혼자 지내셨습니다. 조정에서는 서둘러 다시 간택을 하자고 했지만 세종대왕께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술을 부린 첫 번째 며느리도 충격이었는데 두 번째 며느리가 저지른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세 번째는 괜찮을까요? 세종대왕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세종 16년 드디어 세 번째 세자빈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신중했습니다. 세종 16년 세 번째 세자빈 간택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에 명문가를 조사했습니다. 3대는 물론이고 5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집안의 내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분이 안동권 씨였습니다. 권 씨 집안은 고려 때부터 이어진 명문 중의 명문이었습니다. 학문도 깊고 가풍도 엄격했습니다. 권 씨는 17살이었습니다. 단아하고 조용한 성품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동궁에 들어온 권 씨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괜찮을 거야. 궁궐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랐습니다. 세자께도 세종대왕께도 더 이상의 불행은 없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다행히 권 씨는 정말 훌륭한 세자빈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시부모를 잘 모셨습니다. 세자와의 금슬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세종 18년 권 씨께서 임신을 하신 것입니다. 궁궐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세자의 첫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모두가 들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드디어 원손을 보겠구나. 세종 19년 7월 권 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단종이 되는 홍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3일 동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직접 아기를 안아보셨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세종대왕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멀리서나마 원손을 뵙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정말 복스럽게 생긴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산 후 권 씨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이들이 온갖 약을 써봤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세종 21년 6월 권 씨는 21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낳은 지 겨우 2년 만이었습니다. 세자께서 통곡하셨습니다. 세종대왕께서도 크게 슬퍼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는데 하늘이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짐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세종대왕께서 또다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느리를 3번이나 잃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권 씨의 죽음으로 세자는 다시 호라비가 되셨고 어린 홍이는 어머니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께는 아들이 8명이나 계셨습니다. 첫째 세자의 혼인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왕자들도 혼인을 해야 했습니다. 넷째 아들 이명대군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세종 20년 이명대군의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신부로 간택된 이는 송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부의 나이가 겨우 12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것 아닙니까? 신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간언했지만 송씨 집안의 가문이 너무 좋았기에 혼인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 혼인이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송씨가 이명대군의 처소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송씨를 봤습니다. 정말 어렸습니다. 아직 아이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대군 부인이 밤에 오줌을 싼데 자다가 소리를 지르기도 한데 처음에는 그저 어린 나이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궁궐 생활이 낯설어서 긴장한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송 씨는 낮에도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웃거나 혼자 중얼거리거나 때로는 허공을 보며 무서워했습니다. 상궁들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송 씨의 친정 집안을 은밀히 알아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 씨 집안에는 대대로 정신병이 있었습니다. 송 씨의 할머니도 그랬고 어머니도 그런 증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가문과 혼인을 맺고 싶었던 송 씨 집안에서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긴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송 씨가 기본적인 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2살인데도 오줌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했습니다. 보고는 다시 세종대왕께 올라갔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직접 송 씨를 불러보셨습니다. 친히 며느리를 관찰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날 대전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시즌 정도 지났을까요? 세종대왕께서 나오셨는데 얼굴이 굳어 있으셨습니다. 사실이로구나. 세종대왕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또다시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종 22년 송 씨는 혼인한 지 1년 만에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네 번째 며느리 폐출이었습니다. 송 씨가 떠나던 날 저는 그 어린 소녀의 모습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조에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짐의 며느리 복이 이토록 없단 말인가. 정각 안에서 들려온 세종대왕의 탄식이었습니다. 4명의 며느리를 내보낸 후 세종대왕은 눈에 띄게 늙으셨습니다. 원래도 당뇨와 비만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이 일들이 겹치며 더욱 쇠약해지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궁녀 생활 20년 차가 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들을 가까이서 지켜봤지만 동시에 그분의 개인적인 불행도 모두 목격했습니다. 세종 25년 세자는 마침내 네 번째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봉씨였습니다. 두 번째 세자빈과 같은 성씨였지만 다른 집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자께서는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세 번의 혼인 실패와 사랑하던 세 번째 부인 권씨의 죽음이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종 32년 세종대왕께서는 재위 32년 만에 승하하셨습니다. 53세 나이였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리 짧은 생이 아니었지만 그분이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고된 삶이셨습니다. 한글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백성을 사랑한 위대한 왕. 하지만 그분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복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승하하시고 세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문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종의 재위는 겨우 2년 4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오랜 병환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문종이 승하하시고 왕위는 12살의 어린 홍의에게 넘어갔습니다. 바로 단종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단종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권씨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문종마저 일찍 돌아가시니 12살의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세자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첫 번째 세자빈이 주술을 부리지 않았다면 두 번째 세자빈이 금기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세 번째 세자빈이 일찍 죽지 않았다면요. 그랬다면 단종은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있어서 서로 의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단종 즉위 1년 후인 14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 즉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 권력을 장악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궁궐이 피로 물드는 것을 봤습니다. 어린 단종을 보필하던 신하들이 하나둘씩 제거되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같은 충신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종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겨우 13살의 어린 왕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삼촌인 수양대군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결국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세조로 즉위한 것입니다. 단종은 상왕이 되었다가 결국 영월로 유배를 가야 했습니다. 저는 단종이 궁을 떠나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15살의 소년이 초라한 옷을 입고 궁문을 나섰습니다. 꼭 세종대왕의 며느리들이 궁을 떠나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1457년 단종은 영월에서 사사되었습니다. 겨우 17살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며 안아주시던 그 아기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다니요. 만약 세자에게 아들들이 많았다면 수양대군도 감히 왕위를 탐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종은 외아들이었습니다. 형제도 없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세종대왕이 며느리 복 없음이 결국 단종의 비극으로 이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술을 부린 첫 번째 며느리, 금기를 저지른 두 번째 며느리, 일찍 죽은 세 번째 며느리, 정신병이 있던 네 번째 며느리. 이 모든 불행들이 모여서 하나의 비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이제 60이 넘은 늙은 궁녀입니다. 궁궐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함도 받고 단종의 비극도 받습니다. 역사책에는 세종대왕의 업적만 기록될 것입니다. 한글 창제, 과학 발전, 백성 사랑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도 한 사람의 아버지였고 며느리 복없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짐은 백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집안일만큼은 어쩔 도리가 없구나. 위대한 성군도 가정의 불행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행들이 쌓여서 결국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만약 세종대왕께 며느리 복이 있었다면 단종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때로 이렇게 작은 것들에 의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세종대왕의 며느리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역사의 흔적을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지금 성종 12년 1481년을 살고 있습니다. 65의 늙은 궁녀가 되어 이제 곧 궁을 떠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세종대왕, 우리 모두가 아는 위대한 성군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결국 한 사람의 인간이었고 어쩔 수 없는 불행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주술을 부린 첫째 며느리, 궁녀와 금기를 저지른 둘째 며느리, 산후병으로 일찍 죽은 셋째 며느리, 정신병이 있던 넷째 아들의 부인, 네 번의 비극이 결국 단종의 죽음이라는 더 큰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사는 영웅들의 위대한 업적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작고 불행한 사건들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만약 세종대왕에게 며느리 복이 있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40년 동안 궁궐에서 목격한 진실을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위대한 왕도 완벽한 가정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세종대왕을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늙은 궁녀는 이제 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